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서 맞고요. 이제 음.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해방 공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박헌영이 해방 공간에서의 활동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잠깐씩 나왔는데 네. 아까 우리 지난 편에 여운형이 만드는 건준에서 무리하게 네. 좌익을 해결을 주려고 네. 하는 일들을 네. 통해서 건준을 인공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정파의 중심을 가게 돼서 결국 건준이 실패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그쵸. 있었죠. 네네. 박헌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의 사상 뭐 이런 신념이 너무 강했고, 또 보면 되게 원칙을 고수하는 분이라고 또 여기저기서 뭐 써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그 원칙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진짜 건준이 그것 때문에 해체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남에서도 배척당하고 북에서도 배척당하고 되게 뭔가 되게 불운의 인물이랄까? 그리고 되게 독립운동가에서 전범이 된 분이잖아요. 우리 남한에서는. 근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분을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뭐라 그러죠? 북한에서? 박헌영은? 미제 간첩. 이 얘기가 그게 이제 87년 말인가? 뭐 이게 그때 이제 대학가에서 뭐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강철 서신이라는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쓴 첫 번째 서신에 강철 서신의 첫 번째 그 주제가 그거예요. 왜 박헌영 미제의 간첩이 되었는가? 거기 나오죠. 저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보다 그 제목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미제의 간첩 박헌영이? 아니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공과를 얘기할 수 있는데 미제의 간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 미제 간첩 혐의를 씌운 거잖아요. 그쵸, 북에서. 근거가 없었나요? 근거가 여러 가지로 있었죠. 이 해방 이후 활동을 하면서 미군정과 만남,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또 뒤집어 씌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 하와이에서. 네. 현 앨리스인가? 현 앨리스? 현 그분이 엘리사? 또 다른 그 여자분이 이제, 네, 박헌영에게 막 도움을 받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니, 근데 뭐, 씌우려면 뭔들 못 엮겠어. 근데 어쨌든 뭐, 교류를 하고 만났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6.25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또 쉽게 죽일 수는 없으니 이런 혐의를 씌워야 되고, 그때 마침 이 여자를 계속 도와줘서 계속 북한으로 넘어오게 하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인민재판에 그 여자분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박헌영을 소위 말해서 없앨 수 없었겠죠. 그 정도 씌워야 되니까. 자, 우리 해방 공간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조선공산당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해방하자마자 조선공산당이 세워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 조선공산당의 수령으로서 박헌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해방 공간에서 박헌영이 공산주의의 거두가 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원래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당될 때는 25이잖아요. 만으로. 1900년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박헌영이 핵심은 아니죠. 조선공산당이 창립될 때는 책임비서라고 하는데, 책임비서가 김재봉이었어요. 7월 15일에 전조선 기자대회를 열어요.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쭉 있잖아요. 기자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활발한 운동을 벌이는데, 이 기자들이 특히 지역의 지방기자라고 불렀는데, 이 지방기자들은 거의 다 그 지역의 사회운동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좌파가 또 많았어요. 그래서 일제의 그 눈을 돌리기 위해서 7월 15일 날 전조선
기자대회라는 걸 열고 7월 19일 날 또 전조선 민중운동자대회라는 걸 열고 그 사이에 17일 날 아서원이라는 중국집에서 그 조선공산당을 창립을 해요. 그리고 조선공산당이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청년전위 조직으로 고려공산청년동맹이라는 걸 별도로 만드는데 이게 청년들 조직이야. 그럼 말하자면 조선공산당에서도 또 청년전위부대죠. 그게 이제 18일 날 만드는데 거기에 그 청년 고려공청이라고 하는데 그 고려공청의 책임비서를 박헌영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애지 말하자면. 청년부의 대표되는. 네. 근데 이제 그 11월에 신의주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4개월 만에 이 조선공산당이라는 실체가 딱 드러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그 무슨 문서 하나를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1차 공산당 검거 사건이 휘몰아치고 26년에 60만 세 그때 2차 검거가 있고 또 뭐 몇 차례 거쳐서 광주학생 운동 때도 그렇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에서는 거의 괴멸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30년대 이재유 그룹이 트로이카 그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이재유 잡혀가고 나서는 38년에 경성콩그룹이라는 거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박헌영이 이 추록했을 때니까 경성콩그룹에서 그러니까 국내 박헌영만한 사람이 이제 없는 거야. 다 적절당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박헌영이 공산주의 운동의 어떤 그 리더가 되는 거죠. 상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과정 거치면서 45년도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젊어서부터 뭐 조선의 레닌? 네. 뭐 이럴 정도로 아무튼 그런 어떤 혁명적 그다음에 사상 이론 뭐 이런 부분이 출중했겠죠, 당연히. 아까 우리 초기에 영어를 잘했다 그러겠는데 박헌영이 영어만큼 러시아를 잘 못한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그는 러시아어를 했어야지. 러시아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소련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코미텐을 지지받는 조선공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과정이니까 국내의 공산당 기반 자체가 무시된 거죠. 뭐. 아니 어쨌든 그 박헌영이 남한에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김일성이 소련군을 따라서 오긴 했지만 소련군이 아예 김일성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김일성을 처음부터 딱 완전 낙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김일성이 그런 그 이후에 뭐 군중대회 이런 데서 보니까 이게 물건인 거지. 예, 그러면서 말하자면 김일성의 재발견? 이러면서 이제 김일성한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건데 김일성 국내 기반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북에서 점점 굳어져 가니까 그래서 박헌영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월북했겠죠. 그랬는데 뭐 이미 자기 기반이 없이 간 판이 건데. 기울어진 거야. 자기 기반은 남쪽에 있는 그렇죠. 건데. 근데 약간 남쪽에서의 공산당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이 사람의 욕망도 있지 않나요? 남쪽이 아니라 전조선의 우두머리. 전조선의 우두머리인데 어쨌든. 원래는 이제 조선 공산당이 있었는데 이제 원래 코미테는 일국 1당 제대거든요. 그 코미테는 절대 두 개 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이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공산당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분국을 요청해요. 근데 그게 그 박헌영이 거절할 수 있는데요. 네.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분국을 승인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산당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약간 자신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애송이잖아, 김일성이. 애송이니까 뭐. 쟤는 내가 구워 네가 삶아서. 뭐 감히 뭐 자기 어떤 그렇죠. 정치적 라이벌리티라고 생각을 그때까지만 해도 안 했겠죠.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전혀 미소스럽지 않은데 하여튼 미소가 진주하면서 모든 게 사실 어긋난 거죠. 거기서 보면 만악의 근원이죠. 북으로 김구든 여운형이든 박헌영이든 누구든 다 좌절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북한으로 이 사람이 다시 넘어가게 된 거는 뭐 이렇게 무슨 장례차 타고선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쨌든 반탁을 하다가 찬탁하면서 그 일을 계기로 그 이후에 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반을 계속 뭐 이제 조여오고 하니까 간 거고, 근데 만약에 그 박헌영이 안 갔으면 박헌영 그냥 잡혀갔겠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좌경, 극좌, 모험주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민공화국 선포할 때부터도 이미 이제 그때부터 처음에는 인공의 그 저기 주소 그루 이승만을 추대했던 거 아니겠어요? 너나 먹어, 왜 난 안 먹어? 그래서 이제 미군정하고 점점 대립각을 세우다가 46년도 자화합작 때도 나오지만 뭐 미군정의 의도가 어쨌든 중도파와 이 양쪽 극우 극자를 좀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좌우합작을 힘을 실어준 측면도 있는 거고 거기서 더 이제 강경하게 강경 노선을 걷다 보니까 미군정이 이제 저거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더 세게 나온 게 그게 대구 10월 대구 항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사에서 배울 때 대구 폭동 그러니까 이러면서 점점 이제 탄압 국면을 가니까 박헌영이 47년 넘어갈 이 무렵부터는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숨어 있을 만한 데도 없고. 척결 대상 1호였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사실은 북에서 지도를 한 거죠, 남로당을. 상당히 뭐 다 탄압받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박헌영의 극좌 노선이 그런 걸 자초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 판단은 좀 다르긴 할 텐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일본에서도 보면 이제 일본의 당시 백아도 사령부에서는 군인들은 약간 우파 우익들에게 힘을 실어줬고 미국 국무부는 사실은 상당히 그 좌익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초당제 폐지에서부터 그 당시 일본 뭐 그 공산당이라든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뭐 북한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면 남한이 극단적으로 어떤 반공주의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존재감을 살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경제연한 상황이 되니까 조금 급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이제 모험주의 행동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그게 역으로 나중에 가서 너 막 엑스맨만 노릇하려고 우리 조직 의원들을 그런 극좌 맹동주의로 모험주의로 가서 조직을 드러나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남로당 조직이 너 때문에 와야 된 거야. 근데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된 이유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뭐든지 말하는 대로 힘이 그쪽에 가 있으니까 힘을 보이려고 무리한 수를 자꾸 사용하는 거죠. 왜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 한번 화를 꽉 냈어 그러면 미래되지만 두 번 하냐면 이제는 이렇게 그렇게 안 되잖아. 써먹는 방법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남한과 북한의 그 한국 전쟁을 북한이 일으키는데 원인 제공을 박헌영이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김일성이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의지가 뭐 보면은 뭐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침을 하는 걸로는 돼 있지만 뭐 아무튼 박헌영의 입김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일단 내 동지들 찾을 거래를 나 가면 다 죽어 막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가면 이제 뭐 그냥 때도 막 그게 했는데. 내가 나 저기 가면 뭐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근거를 갖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그 소련 문서가 공개된 거에 따르면 거기에 그게 나와 있어. 스탈린은 별로 찬성하지 않았대요. 전쟁에 대해서. 근데 김일성이 세 차례나 가서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책임은 김일성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김일성이 판단을 하는데 어떤 근거는 박헌영이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딱 내려가면 남조선 민중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거다라는 것도 박헌영이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김일성은 당연히 믿었겠죠, 그거를. 근데 이제 상황이 달랐던 거고. 그러니까 25만 명의 남로당원이 뭐 있고 그래서 100만 명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만약에 전후에 남로당이 25만 명이잖아. 그러면 이미 그냥 빨간 나라야. 그러니까 되게 부풀려서 막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그 미군정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빨치산 뭐 거의 토벌 네. 하잖아요. 그 네. 과정에서 모든 남로 당원들이 다 철두철미한 공산당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뭐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이 군중 심리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소장농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세상이 오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동조자들이 많았던 거지. 근데 이게 탄압 국면에서는 동조자들은 쉽게 흩어지는 거예요. 핵심적인 사람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 이미 뭐 그 이승만 치하에서 뭐 남로당을 할 사람이 그렇게 뭐 많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와, 정말 해방 전후에 되게 격동의 시기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 입장에서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굉장히 탄압되고 뭐 이렇게 해서 당 조직이 다 흩어지고 그런 상황을 모르진 않았을 건데 밀고 내려가면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뭉칠 거라는 희망은 가졌을 것 같아. 그게 뭐 전혀 허황된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판단 착오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일성 입장에서도 최종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했든 뭐 박헌영을 믿고 판단을 했든 이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 희생양이 필요한 거잖아. 그 과정에서 유죄 스파이라는 혐의를 씌워서 숙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일성 입장에서도 불가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비극은 뭐냐면 뭐 박헌영 그 재판에도 그 같이 동거했던 이승군이 나와서 증언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랬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건 너무 나는 그 미제 스파이였나라는 그 제목이 너무 저열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절을 이끌어왔던 그 항의를 했던 그 조선의 혁명가를 어떻게 저열하게 미제 스파이로 얘기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1937년에 김단야는 또 소련에서 거기서 일제히 스파이라고 맞아요. 해서 또 사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이가 저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내에 있던 모든 정치 세력들이 사글이 파여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승만? 여운형이 파가 없어지듯이 네. 우리가 했던 그 과정에 있었던 공부를 떠나서 있었던 실제 역사였던 박헌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북한 애들이 맨날 얘기하는 백두산 언저리 어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운형보다 훨씬 더 그렇죠. 또 박헌영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야. 독립운동은 상해에서 김구가 했고요. 미국에서 이승만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김구 위인전만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김성수가 했고. 그리고 조선은 그냥 일본에 그냥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반일 중립주의 이여운이는 그때 잘 살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아래서 있었던 사람 존재들이 무시되니까 뭐 지금 봐봐요.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상해, 백두산, 저쪽이 뭐 동북이 만주잖아. 이건 뭐
박헌영은 BJ 스파이였냐. 이 비극적인 얘기는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 마지막에 그 얘기할 때 사형 선고 받고 막 이럴 때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 써 있는 거 보면은 그래 그랬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똑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음. 고통스럽기도 했겠지만, 네. 본인이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겠어요. 음. 그러니까, 자포자기인 거지. 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그래, 나 네. 스파이였다래. 그런 대신 거예요. 나 같이 있던 애들만 살려줘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문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부수상이었는데 그렇게 된 상황이면 박헌영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마음대로 해. 어차피 체념한 거고, 체념. 살아나기 힘들겠다, 체념한 거고. 그래서 저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러니까 그 근본 없는 놈들이 저열한 거예요. 박헌영 뿐인가요? 그 이후에 연안파, 소련파, 다 수청, 항일 운동했던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1인 집권체제를 만들어 간 거니까. 그래서 결국 저렇게 되는데, 혁명가면서, 박헌영은 처음에 잘 몰랐는데, 내가 이제 우리 정 박사 몇 권 읽으라는 책 읽으니까, 짠하더라고. 이 실패한 혁명가들은 이렇게 되나 봐. 짠하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박헌영에 대해서도 유튜브 뭐 찾아보다 보니까 아드님이 하신 유튜브도 또 보게 되고 뭐 기억나는 거는 한 2장면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아버지랑 함께한 기억은 그 그렇죠. 정도 얘기. 오려죠. 네, 그 얘기를 하고 또 다 반대 되게 극우적인 세력에서는 막 박헌영을 엄청 이제 세상 천지 나쁜 놈이라고 이제 막 얘기를. 우리가 쭉 연결해서 4명의 인물을 한번 쭉 왔어요. 사실은 그 해방 전후사의 핵심적인 인물들 4명이고 각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초짜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전체 사람이 되는 건 좀 마무리할 건데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일단 진짜 여운형과 박헌영은 새로운 사실이어서 저는 매우 흥미로웠고, 그러니까 이승만과 김구편은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냥 너무 미화된 사실들이 많아서 되게 부정적으로 본 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헌영이나 여운형 같은 경우는 새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잘 몰랐으니까. 네. 박헌영은 보면서 이분이 뭐 독립운동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주의가 원래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뭔가 이분 또 뭐 죽을 때까지 구구절절 이런 거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는, 김구는 우리 전 박사 얘기에 의하면 과대포작. 그 다음에 이승만은 명명백백. 나쁜. 나쁜 거예요. 여운형은 정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몰랐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우리 현실에게. 여운형. 천추지한. 네. 그럼 박헌영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선수잖아. 삼행시. 사행시. 사행시. 너무 확 들어오네. 아니,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박헌영에 대해서 사자성어. 너 생각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이 얼마나 우리 역사를 왜곡했는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 특히 좌익, 사회주의 계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리니까 20년대 이후에, 30년대 같은 특히 그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일으켰던 다양한 투쟁들이 소음이 없어지니까 우리 되게 아주 협소한 역사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알 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유튜브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해전사가. 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야, 너네가 공산주의 혁명 하려고 했지, 무슨 독립운동이냐, 독립운동은 뭐, 그냥 핑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어떤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이제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게,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이들이 뭐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해방된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제가 가장 먼저 물리쳐야 될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싸운 거고 그 이후에 뭐 사회주의로 갈지 뭘로 갈지는 그 이후의 문제니까 그래서 가장 그 일본에 아주 그 정말 치열하게 그 싸운 세력은 저는 뭐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전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남북이 분단돼 있긴 하지만 독립유공자 관련해서도 요즘 이제 뭐 사회주의자들도 조금 하긴 하는데 인정을 하긴 하는데 이 북한과 연결만 돼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그래서 지난번에 김원봉도 월북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되는 거거든요. 김원봉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계에 있는 사람이거든. 김원봉 나중에 임종에도 들어가잖아요. 그 의열단 이게 어떻게 보면 아나키즘 암살의 그 조승우 아니야. 맞아요. 그때 알았어요. 아나키스트거든.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아나키스트도 약간 좌파적인 아나키스트가 있고 약간 우파적인 아나키스트가 있는데 남한에서 그 친일 경찰했던 놈한테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이게 열불이 나는 거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들어온 걸 못 보고 올라간 거지. 그럼 올라가게 만든 거지. 우리가 이 골방 세미나에서 해전사를 해서 저는 사실 처음에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걸 읽고 나서 느낀 거는 야 이게 그게 아니네. 뭐 그 정도의 친일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항일했던 우리의 역사가 복원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그 처음엔 친일이냐 아니냐 때문에 이걸 시작했는데 이 책을 거의 끝나갈 쯤 되어 보니까 우리 역사가 복원되지 못한 거야. 특히 항일했던 그 좌익의 많은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 역사가 더 빛나거나 더 치열했던 역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왜곡된 거죠. 왜.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뭔가 굴욕스럽거나 지워야 될 역사는 기록하지 않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다가 친일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독립운동을 했다가 이렇게 뭐 전범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알려주지 않고 이 사람은 도려내, 이 사람은 지워 이렇게 하니까 뭐 거의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역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돼야 되죠. 오늘 박헌영에 관련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사회주의자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뭐 끝으로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